의왕정음학교 교사 신정남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학생 진로 진학 지원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학부모 상담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많이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 연수와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학부모 상담을 하는 이유는 자녀의 자립적인 생활과 취업 지원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자녀의 진로를 컨설팅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어떤 역량을 갖추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고등부와 전공과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수년간 많은 상담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학부모님들이 상담 요청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주로 진로 진학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학교에서 진로 진학 설명회나 교육청 단위에서나 학교 단위에서 진로 진학 설명회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보가 부족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진학과 취업을 위해 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맞는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자녀와의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그래서 소통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상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럼 우리는 현장에서 어떻게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지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부분들을 선생님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부모님들을 대할 때 우리 교사들 간에도 어떤 동료애가 있지만은 부모님하고도 관계에서 저는 같은 동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학생을 놓고 학부모와 교사가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교육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부모님한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하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님한테 진로직업 교육에 관련된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보면은 진로직업이라는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선생님들도 학부모님들한테 진로직업 교육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한번 인지를 시켜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진로직업 교육이라고 얘기할 때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학교에서 사이로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원활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이 협력을 통해 가지고 직업재활훈련과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학교와 관련 기관들에서만 우리 학생들에 대한 진로직업 교육을 하면 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우리가 진로 직업이라고 정의한 내용들이 직업 재활 훈련과 자립생활 훈련입니다. 그러면은 직업 재활 훈련을 보시면은 저희가 학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들인데요. 선생님들이 잘 하시는 거죠. 직업평가와 직업교육 그리고 직업교육을 통해서 고용지원과 고용한 다음에는 사후관리까지 협력기관들과 함께 진행하는 일들인데 자 그러면은 자립생활훈련을 보시면은 일상생활 적응훈련과 사회적응훈련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학습적인 것도 가르치지만은 저희가 일상생활이라든지 사회적응훈련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학교에서만 이루어져서 가능할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로직업 교육에 관련된 이 정의를 학부모님들한테 한번 언급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 진학과 진로에 대한 정보에 굉장히 궁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진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는 이렇게 개념을 정의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학생들이 비장애 학생들도 대학을 진학하죠. 4년제 대학, 그리고 2년제 대학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도 우리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공과라는 특별한 과정이 별도로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전공과, 그 다음에는 평생교육도 저는 이제 진학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평생교육 중에서 이제 대학교 내에서 평생교육원에서 비학위 과정으로 2년, 3년, 4년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학위만 나오지 않을 뿐이지 굉장히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충실하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대학 과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3년에서 5년까지 길게는 하는 복지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진학에 대한 유형들을 대학과, 전공과, 평생교육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설명이 좀 이루어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 전형으로 일반 4년제 대학을 진학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위가 있는 과정 중에서 우리 장애 학생들만 진학할 수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한경국립대학에는 기존의 재활복지대학하고 한경대학교가 합쳐져서 한경국립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는 공공행정학과, 장애상담심리학과, 장애인 레저스포츠학과 이렇게 우리 장애를 가진 학생들만 진학할 수 있는 과들이 개설이 되어 있고요. 나사렛대학의 재활자립학부, 안산대학교 에이블 자립학과, 협성대학교 에이블 아트 스포츠학과, 대구대학교 특수창의융합학과, 대구사이버대학교의 발달재활학과 외에 14개 과에 우리 학생들만 진학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로만 구성된 과가 되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선생님들이 좀 더 알아보셔서 학부모한테 안내해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비학위 과정에서 보시면은 대구대학교 KPS 센터, 그리고 호사나대학 안산대에 보면은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에이블 자립학과가 있습니다. 비학위 과정이지만은 교육과정이 탄탄하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과가 저희 경기도에는 42개 학교에 139학급이 현재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저희가 진로진학 설명회 때 학부모님들한테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진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진학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살펴볼 수 있겠죠. 취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선생님들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취업의 유형에는 어떤 게 있는지 단계별로 조금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역별로 나눠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을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로전담교사로서 다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작업장과 근로작업장의 차이를 말씀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임금이라든지 조건, 여건이라든지 근로 내용과 사회적응활동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그런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을 선생님들이 조사를 좀 하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일자리는 이제 크게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일자리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요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단기 사업이 되죠. 그러니까 무기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진행되는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일자리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요.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경기도에서는 무기계약으로, 계약과 동시에 무기계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인건부터 시작해서 하는 직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거 그리고 선발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 사업체를 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말하는 표준사업장이라고 말하는 주식회사, 그러니까 대기업에 있는 이제 표준사업장이 되겠죠. 그런 주식회사에서
해놓은 어떤 사업장들, 그 다음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업체들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 전체적인 정보들이 저희한테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가족 사업이라든지 창업을 할 때는 창업진흥원에 이런 이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술 분야 쪽에도 취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예술 분야 쪽은 지금 이제 화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합창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악기 하는 오케스트라든지 이런 쪽은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쪽은 아직까지 많이 이제 개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쪽도 한 번 더 살펴보고 지역에 있는 쪽을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취업 요령에 대해서 제가 5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여기에 이제 포함되지 않았던 게 이제 체육 분야도 지금 현재로서 많이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분야로 나누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어떤 취업에 관련된 요령과 정보들을 가지고 계셔서 상담에 임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을 상담하시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갈 수 있는 회사가 어떤 건지 굉장히 많이 궁금들 하셔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삼성 아시죠? 다 대기업에 대해서 거의 다 아시는데 그 안에 자회사가 있다는 거는 모르고 계셔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자회사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SK 하이닉스 이천에 있는데요.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행복모아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행복모아에서는 이천에 있는 행복모아에서는 제가 제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처음에 얘기할 때는 SK 하이닉스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들어가요? 거기는 반도체인데. 그 다음에 카카오는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 애는 할 줄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제 이러한 자회사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면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도 이런 회사에 취업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조금 더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 해주셔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행복모아라는 큰 회사를 만들었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표준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제빵 일반 비장의 제빵 기능사들과 함께 빵을 만들어서 회사 직원들의 어떤 간식으로 사용하는데요.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대기업이라서 선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일반 사업장들도 우리가 소개해 드리면 되겠죠.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사회에도 이러한 어떤 일반 사업장들이 거의 대부분 있고 선생님들이 개척하신 이런 사업장들도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조금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은 어떨까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최근에 이제 취업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제가 또 안내를 해 드리는데요. 이 사례는 현재 이제 경기도에 있는 발달장애 훈련센터 남부지사의 어떤 작년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외식 서비스업, 사무행정, 그리고 정리미화, 그리고 의료지원과 제조기술 이런 쪽으로 취업을 많이 시켰는데요. 여기서 조금 두드려지게 봐야 될 게 의료지원 쪽인데요. 저희 경기도 쪽에서는 경기도 북부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저희가 의료지원 쪽에 휠체어, 그러니까 보조기기 사후 관리사라는 그 과정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휠체어를 소독하고 분해하고 세척하고 소독하는 직무인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리고 발달장애 훈련센터에서 필요하다면은 훈련을 더 거쳐서 아주대 병원이나 그 다음에 성빈센터 병원이나 대형 병원으로도 많이 들어가지만은 경기도에 있는 보건소,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에서는 이제 공약으로 각
시 군구에 있는 어떤 보건소에 우리 장애 학생들을 한 명씩 다 배치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보건소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의료원 쪽에도 우리 학생들이 대거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업 사례들을, 최근 사례들을 말씀드리면서 새로운 부분, 이런 부분들도 부모님들이 아시고 내 자녀에 맞는, 특성에 맞는 어떤 직무들을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이러한 취업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빨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진학하고 그 다음에 취업하고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8개시, 경기도에 있는 8개시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면은, 통계를 내보면은, 진학 부분이 33%, 그 다음에 취업 부분이 27%, 미취업 부분이 한 4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로 진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어떤 능력과 특성에 맞게 진출하는 게 저는 진로 직업 교육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진학을 할 수 없고 취업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미취업한 학생들은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재활 시설들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평생 교육을 하시든지 취업을 하시든지 진학을 하시든지 이런 기회가 다시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발달장애 훈련센터,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게 우리가 정보를 많이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제공을 하고 나면은 부모님들은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진로 직업 교육을 준비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죠. 선생님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개별화 교육에서 모든 정보들을 수집해서 정확한 현재 수준을 평가를 하시죠. 평가를 하는데 진로 직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만 거기에 대한 교육적인 처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문 평가 기록, 우리가 이제 표준화된 검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하고요. 그 다음 포트폴리오 자료에 있어 가지고는 장애 특성이라든지 생육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전문 평가 기록과 포트폴리오 자료들을 다 아시는데,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게 우리 아이들의 성격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기질적인 것이 파악돼야만 장애의 특성과 기질적인 부분을 합쳐서 우리 아이들에 맞는 어떤 진로를 컨설팅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성격 부분은 뒤에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개별화에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선생님들이 개별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따로 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능력이죠. 그리고 잘하는 거는 적성입니다. 좋아하는 거는 흥미고요. 이런 3가지를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 상담을 할 때 자녀가 잘하는 게 뭔가,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오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있었던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 기록을 해오라고 그러죠. 기록을 해오는 데 있어서는 뭐 형식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편하게 작성해서 해오면은 학교에서 있는 어떤 자료들과 같이 합쳐서 제가 그걸 보고 아이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이제 내린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는 어떤 식으로 진로를 정하고 어떤 식으로 가정에서 지도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부모님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런 강점과 특기를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의 꿈을 갖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림을 잘 그린다면 화가 쪽에 우리가 꿈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가까지는 안 되지만은 어떤 특정 부분에 일러스트를 잘한다. 손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손그림 일러스트 쪽으로 교육을 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일러스트 쪽으로도 나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정리수납 쪽으로, 수납 전문가 쪽으로도 꿈을 키울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자폐 성향을 가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정리수납을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리정돈을 우리 교사들보다 더 잘하고 엄마보다도 잘하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리수납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런 쪽으로 취업을 열어줘도 되겠죠. 네, 성격 유형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MBTI라든지 다른 어떤 성격 검사도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는 성격 유형에서 애니어그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애니어그램에 관련된 성격 9가지를 분석하면은 부모님하고 크게 얘기해 보지 않아도 그 다음에 아이들의 어떤 특성들을 몇 가지만 이렇게 봐도 어느 정도 다 이게 많은 시간을 소통하지 않아도 충분히 제가 파악할 수 있는 이제 역량을 조금 갖춰서 저는 가능한데, 스님들이 이런 성격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방대한 양이라 말씀을 못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색깔별로 8번, 9번, 1번 이렇게 나눠놨는데, 애니어그램에서 8번과 9번과 1번은 저희가 이제 장형이라고 하죠. 몸이 먼저 움직이죠. 어떤 외부의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은 2번과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은 먼저 가슴이 먼저 받아요. 가슴이 먼저 받으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들은 상처로 받지 않는 말에도 상처를 많이 받게 돼요. 그 다음에 5번과 6번과 7번은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머리로 먼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느리게 나오죠. 그리고 8번과 9번, 1번 같은 경우에는 장으로 봤기 때문에 동작이 굉장히 민첩하게 나와요. 자, 그런 특성들을 우리가 장애 특성들과 함께 이해한다면은 훨씬 우리 학생들을 이해도 빠르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모범생형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모범생형이면서 자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다. 그러면 우리 자폐 성향의 강박증 그리고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진 아이 같으면은 모범생 같으면은 굉장히 힘이 들겠죠. 장애 특성만으로도 해도 굉장히 힘이 드는데 모범생형 같은 경우에는 정리정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완벽해야 된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 성에 차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낸다든지 다시 할 것을 요구한다든지 계속 고집이 나오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구체적으로 아신다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다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일단 성격 유형에 관해서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성격 유형부터 우리 아이들을 진단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단을 하면은 우리 아이들의 특성이 나오고 능력도 나오고 이제 잘하는 부분도 나오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로직업 교육이라고 했을 때 일상생활 기술과 사회적응 기술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개념에서. 그래서 일상생활 기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학교와 연계해 가지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활동들도 저는 다 교육과정이라고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손 씻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목욕하기를 다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다 했으면은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아야 되고 청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고3이 되어서 취업 현장으로 나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취업에서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다들 아시죠? 네, 저희가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나 일반 사업체 이제 면접을 봐서 저희가 현장 평가를 하죠. 현장 평가를 할 경우에 아이들이 제대로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나서 같이 근무를 못 하겠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위생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학교에서 이 위생 부분을 전적으로 가르칠 수는 없죠. 그러면은 가정과 연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은 어디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직무를 주기 때문에 직무 때문에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대부분.
자, 그러면은 위생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염을 제대로 깎지 않아서 마스크 포장하는 데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그만큼 위생 과정이 중요하니까 선생님들이 학부모하고 상담하실 때 진로직업교육은 일상생활 기술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기술인데요. 우리가 사회적인 기술은 우리가 이제 시간 개념이나 돈 개념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가르쳐요.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세기도 다 우리가 학습적인 부분에 포함돼서 가르치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특성상 수업 시간만 진행을 해가지고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24시간 교육과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학교의 통학버스에서 내리면은 학교에 도착을 하면 그때부터 저는 아이가 수업 시간은 아니지만은 교육과정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도 농담 한마디라도 아이의 교육 목표에 맞게 말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실 때 부모님이 집에서 뭐 시간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계를 갖다 놓고 가르치세요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은 하루 일과를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아침 시간이 되면은 아침 시간에 이제 등교를 하죠. 아침에 7시에 일어나라고 아이하고 약속이 되어 있으면은 누구야? 아침 7시네 일어나야지. 그 다음에 7시 반인데 아직 세수를 안 했네. 그리고 우리가 8시에는 학교에 가려면은 집에서 나서야 되는데 7시 50분이야. 10분 남았어. 8시 되면 나가야 되니까 시계를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 개념을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침 시간, 등교 시간, 학교 생활 이런 부분들이 일상에서 스며들 수 있게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선생님이 학부모한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루 일과 개념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시를 들어가면서 학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일상에서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시고 일주일 개념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을 한다. 그러면은 오늘은 무슨 요일? 오늘은 수요일이네. 우리가 외식을 하려고 그러면은 토요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면은 토요일이 며칠이 남았을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주말에는 가정과 같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여행을 가는 데 있어 갖고 몇 주 남았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으로 부모님들이 집에서 가르칠 수 있게 그런 팁들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돈 개념이죠. 돈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시간 개념은 우리가 직장에서 이제 일정표대로 움직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돈 개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는데 오히려 부모님들의 어떤 골칫거리가 또 생기는 거죠. 어중간하게 돈 개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자기가 버는 거에 비해 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써요. 그리고 카드까지 쓰다 보니까 취업해서 좋긴 한데 부모님들이 다시 그걸 메꿔줘야 되는 카드값을 메꿔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생겨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돈 개념을 알아야 우리 애들이 자기 월급도 얼마 들어오고 여기서 생활비로 얼마 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스포츠센터에 다닌다면은 여가 활동비로 얼마가 나가고 그리고 이제 저축은 얼마 하고 이런 부분들이 평소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부모님하고 얘기할 때 주말에 부모님과 같이 자녀와 같이 외식 식당에 갔을 때 돈 계산을 아이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가. 그래서 돈 계산을 하게 하고 얼마가 나왔는지 그런 확인 과정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아이가 돈의 크고 작음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담에서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중교통 이용이죠. 주로 이제 선생님들이 특수학교에서 대부분 진로 전담 교사들은 특수학교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특수학교의 어떤 특성상 전공가들이 자가통학이라고 하지만은 학교 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도 이제 스쿨버스를 이용하고 집에서도 부모님들이랑 같이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게 되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출퇴근이 가능하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저는 우리 애가 회사에 다니더라도 자가용으로 그냥 태워줄 거예요.
회사에서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탈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한테 인지시켜 주셔야 돼요. 학교 다닐 때까지 이제 학교가 조금 외진데 있어서 스쿨버스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주말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가르쳐야죠. 그죠? 이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업체랑 저희 이제 면접을 볼 때 이 아이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용한다고 하면은 다른 능력자들도 굉장히 많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정암학교에 근무하면서 현재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를 7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면접도 많이 하고 업체 면접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중교통 이용은 우리 아이들의 어떤 교육에 있어서 사회 적응 기술에 있어서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최고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사전 지도를 합니다. 핸드폰 사용법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앞뒤 좌우 이런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학교에서 아이가 교문 앞에 서 있고 제가 교실점에서 전화를 해서 아이한테 지금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볼 수 있겠죠.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이가 지금 저희 예를 들어서 복등이 지금 교문 앞에서 맞은편에 뭐가 보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건물 이름을 얘기해봐. 그러면 학원 이름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럼 버스 정류장도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아이에 따라서는 건너편에. 그러면은 하원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본인의 위치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핸드폰 사용법을 아이한테 가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위치를 말할 수 있는 이런 실습을 계속 시켜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버스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이들하고 볼 수 있게 그러니까 버스 번호가 몇 번인지 이런 부분들도 알 수 있게 우리가 현장에서 지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아이들이 차 이름도 익히게 하고 차 번호도 말하게 해요. 주차장에 나가가지고 부모님들도 아이와 같이 다니면서 저 차 이름은 뭐네? 요즘 새로운 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차 번호 얘기하는 거는 가족들이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도 앞차 번호를 뭐 얘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차 번호 보는 거는 아이들이 일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익힐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아이한테 글로 표현이나 그림으로 표현하게 한다든지 그런 다음에 말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야 아이들이 다음에 혼자 나갔을 때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아이가 조리 있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버스 노선표도 미리 익혀야 되고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마다 걸리는 시간을 저는 다 확인해요. 학교 앞에서 차를 탔어요. 그 다음에 항구역을 가면은 버스 정류장이 인덕원이에요. 자, 인덕원역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 그 다음 역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을 다 해서 체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인덕원역에서 아이가 만약에 혼자서 탔어요. 그러면은 학교 앞에서 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덕원역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전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 어디니 확인해보고 물어보면 아이가 인덕원역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3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면 인덕원역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러한 디테일하게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는 거를 부모님한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고 아까 시간 개념과 돈 개념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차비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대중교통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한테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팁을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학생의 어떤 행동을 가르칠 때는 만약 버스 타기를 가르칠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버스 타기에서 버스는 잘 타는데 그 안에서 문제 행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죠. 버스는 잘 탔는데 계속해서 이제 도착역마다 이렇게 정류장마다 우리가 벨을 누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벨을 누르는 거에 대해서 아이한테 혼을 내키기보다는 우리 복덩이는 버스 타기를 굉장히 잘하구나. 근데 벨을 내리기 직전에 한 번만 눌렀으면 좋겠어.
버스 타기를 굉장히 잘하는데 이것만 고쳐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가 격려 말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아이는 긍정적인 사고를 해요. 아, 내가 버스 타기를 잘하구나. 그러면 내가 벨을 한 번만 누르면 되구나. 이렇게 되면 아이가 높은 자기 존중감을 갖게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아이가 버스 타기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혼났으니까 뭐 이제 혼나면 두려울 수 있죠. 낙심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느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격려를 하게 되면 용기를 갖게 돼요. 그러면서 아이가 버스를 잘 타게 되죠. 자, 이러한 회로 쪽으로 돌 수 있게 부모님들한테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제가 실제로 한 어떤 버스 통학 사례인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폐 성향을 가진 아이예요. 말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제가 버스 지도를 한 거에 대해 가지고 인지를 하는지 제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그림을 통해서 인지한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학교에서 걸어가다가 먼 다리를 건너가지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두 번째 그림에 그린 거예요. 세 번째는 횡단보도가 있는 이제 그림을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버스를 기다리는 장면이에요. 네 번째는 버스를 타고 가는 장면이죠. 우리 아이들이 말을 다 못한다고 해서 인지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가 얼만큼 인지하고 있는지 그걸 이끌어내는 거는 교사의 몫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들을 교사와 학부모가 같이 해서 이런 버스 통학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팁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도 이제 5단계로 넘어가면은 아이가 이제 머선 정류장을 지나면은 이제 가방을 챙기고 벨을 눌러요. 그 다음에 정류장에 내려서 육교를 건너서 이제 집으로 가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는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행동이라든지 언어 능력이 많이 신장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대중교통 이용은 사회적인 기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능력이 최고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진로 직업을 우리 아이들이 갖춰야 되는 것 중에서 책임감이라는 게 있죠. 자, 책임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본인이 선택했을 때만 책임감을 갖는 거지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책임감은 자기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학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주는 거죠. 그렇게 주려고 하면은 아이가 이런 기회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아이가 스스로 의사 표현을 하거나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 주는 게 학교의 교사와 우리 학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족 여행을 가요. 우리가 부모 상담이니까 가족 여행을 가요. 그러면 제주도를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서울을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아이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어디에 가고 싶어? 그러면 아이가 제주도를 말고 서울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다음에 제주도를 갈 수 있죠. 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아이는 어디 갈지 결정을 못 해요. 자,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제주도를 가고 싶으면 제주도를 결정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거기서 뭐가 먹고 싶은지는 결정할 수 있잖아요. 엄마, 나는 제주도에 왔으니까 갈치조림을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갈치조림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니면 아이가 그렇게도 얘기를 못 해요. 그러면은 갈치조림과 아니면 돈가스나 이런 것 중에서 어떤 걸 먹을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아이가 결정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렇게 노출될 수 있게 부모님한테 제공해 줄 수 있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약속을 아이들하고 많이들 하죠. 약속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자신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겠지만은 가족 간의 약속도 지켜야 되고 회사에서도 우리가 회사의 어떤 룰이 있잖아요. 그죠? 직장에서 룰. 그런 걸 지키려고 하면은 먼저 가족 간의 약속, 학교에서 약속 이런 부분들이 먼저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상담하실 때 학교 등교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부모님한테 왜 이게 중요한지. 그렇지 않으면은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는데 아이가 항상 지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근태가 안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학교에서 등교하는 부분, 수업 시간 지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직장과 연계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등부 부모님들이고 전공과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취업이라든지 이런 데 예민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고3 때 부모님이 이러한 부분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시간이 줄어드는 거고, 고1 때 알았다고 한다면은 시간이 좀 넉넉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약속을 인지시키고 약속 지키게 하는 거를 일상생활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취득. 자격증 취득은 이제 부모님이 이제 하기보다는 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죠, 선생님들이. 근데 자격증을 취득 안 했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어떤 한 과정을 하고 나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한테 그만큼 자신감이 생기죠.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는 자존감과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격증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안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와 부모님이 이런 기회가 될 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이제 국가 자격증인데 요 부분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자격증까지 취득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현장 실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현장 실습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보호작업장 이런 데서 하는 실습들은 잘 참여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부모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현장 실습이 학교에서 공단에서 이렇게 나가면은 많이들 참여하시라고 그래요. 왜 하셔야 되냐면은 그래야 우리 아이들 적성에 맞는 직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이제 경기도 사례인데요. 학교 내 교육과정 내에서 현장 실습을 복지관이라든지 직업재활시설에서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가 경기도에는 각 교육청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와는 다르게 7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현장 실습이라든지 진로직업에 관련돼 가지고 전체적인 업무를 진행을 시키는데, 거기서 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하는 현장 실습, 그 다음 표준사업장에서 하는 거, 경기도 교육청 카페에서 하는 거, 산업체 도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갈 때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아이들을 현장 실습을 시켜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학교에서 하는 거, 시청에서 하는 거, 공단에서 하는 거, 발달장애 훈련센터에서 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장 실습을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실습에 참여할 수 있게 조금 독려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실습을 하고 싶은 학생은 많은데 실습처가 너무 없어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우리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직업재활시설협회 이런 데와 MOU를 맺어서 직업재활시설에서 모든 학생들이, 신청한 모든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할 수 있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현장 실습도 있지만은 이렇게 교육청이 조금 나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 이렇게 현장 실습을 하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이력서를 제출해야죠. 취업 자리가 나왔을 때,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공고문이 나오면은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만 이렇게 알고 계시고 부모님한테 전달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정보가 그만큼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진로전담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정보들을 많이 모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정보를 빨리 취합해서 해당 학교에 있는 부모님들한테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진로직업 교육을 위해서 어디 포커스가 맞춰야 되냐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존중감. 우리 학생들이 자기 존중감이 있어야 돼요.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자기 존중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걸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아이들의 의견을 한번 존중해 줘 보세요. 부모님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언어를 강화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을 볼 때 멋진 대학생 누군데 오늘 학교 생활 잘하겠는데? 기분 좋아 보이는데? 야, 오늘 멋진 대학생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달라져요. 너 오늘 학교 생활 뭐 하지 말고 이렇게 잘해야 돼. 이거보다는 누구 오늘 멋진 대학생이지?
오늘 기분 좋아 보이는데 잘할 수 있지? 이렇게 집에서도 멋진 아들 오늘 학교 생활 잘하고 왔어? 야, 오늘 우리 아들 얼굴 보니까 엄마는 너무 기뻐. 너무 학교 생활을 잘하고 온 것 같아. 그리고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누구가 오늘 학교에서 생활 잘했다고 하더라. 야, 대단하다. 어떻게 오늘 통화받고에서 그렇게 말썽 안 부리고 잘했었니?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오늘 수업 시간에 우리 아들이 수업에 그렇게 집중해서 수업을 잘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야, 진짜 우리 아들 대단하다. 이렇게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항상 아이의 약점보다는 강점을 찾아서 부각시켜 주는 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특기를 부각시켜 주는 거,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이 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고 이행할 수 있게, 집에서 어머님들이 이제 우리는 전문가니까 과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조금씩 하는데 부모님들은 그게 어렵죠. 그게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아이한테 식탁 차리기 시키세요 이러면은 우리 애는 못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선생님들은 아니에요 어머니, 그러면 아이가 자기가 먹는 숟가락 젓가락이라도 낫게 하셔야 돼요. 숟가락 젓가락을 낫게 하고, 밥을 다 먹고 나면은 본인이 먹은 밥그릇을 싱크대에 갖다 놓게 한다든지, 아니면 냉장고에 있는 아이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꺼내게 한다든지, 물컵을 갖다 놓게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아이가 과제를 이행할 수 있게 해야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진로 직업을 위한 준비잖아요. 그죠? 취업을 위한 준비고 진학을 위한 준비예요. 그래서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행할 수 있게 꼭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이가 좋아진 점에 대해서는 오버액션을 취해서라도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잘하면은 온 동네가 다 알게 이 아이에서 칭찬하는 거를 아이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많이 소문을 내요. 그러면은 다른 선생님들이 주변에 가다가 어이 누구 멋진 대학생 오늘 잘했다면서 이 소리 한마디에 아이가 행동을 더 잘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못한 점은 얘기하지 마시고 잘한 점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항상 격려와 칭찬을 통한 성공 회로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떠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갖고 선생님들이 부모님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상담을 통해서, 연수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제가 상담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한테 제공한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로 진학 설명회라는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6년째 진로 진학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교육청 전체적으로 해서 진로직업 특수교육지원센터 7군데에서 진학에 대해서는 다 하루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진로에 대해서는 각 지역마다 산업체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진로데이는 따로 정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학은 경기도 전체적으로 올해 7월 5일 날 진행을 했었고요. 진로는 각 센터마다 다르게 진행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 센터에서 진행한 날짜입니다. 자, 그래서 진로 설명회 때 진학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진로에 관련된 거, 취업의 일자리라든지 취업을 하지 못한 친구들이 교육이라 훈련 기간을 더 이용해야 되는 이런 친구들은 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든지 훈련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소개들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설, 가정에 있으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그리고 기타 기관들. 요 부분이 진로데이 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제 1일차 진학데이는 이렇게 각 대학들이 나와서 설명을 다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당 학교에서 하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 단위로 하고 계시는 교육청도 있지만은 좀 더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진로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사회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주간활동 서비스라든지 주간보호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도 다 안내가 됩니다. 보호작업장 전체적으로 우리 권역에 있는 일자리가 내년에 채용 계획까지 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러한 자료들은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 보시면은 키세넷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진로직업교육 자료실에 보시면은 진학에 관련된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제가 6년째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들게 된 이유는 우리 부모님들이 평소에 취업에 관련된 거, 진학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바뀌는 정책들에 대해 가지고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러한 것을 알고 상담에서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6년째 소식지를 만들어서 경기도 전체에 저희가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키스넷에 등재가 올려놨으니까 다른 학교에서도 보시면은 굉장히 참고하실 자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보셔도 손색이 없는 자료라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진학 설명회와 소식지 이 부분은 제가 센터 부장을 하면서 꼭 이제 교사와 학부모한테 필요한 내용이다 싶어서 제가 여태까지 진행해 왔고 지금은 경기도 전체적으로 퍼져서 경기도에서는 자리가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키스넷에 들어오셔서 이 자료뿐만 아니라 진로직업에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식지가 2017년부터 진행이 됐는데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더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선생님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권역에 있는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 내에 어떤 진로 진학에 관련된 소식지도 많이 만들어내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만들어내는 소식지는 크게 보시고 이 부분을 내보내셔도 되고 아니면은 발췌해서 또 내보내도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소식지를 만들 때 이런 자료들을 참고하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드린 말씀들 중에서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자료들입니다. 저도 사용한 자료들이고요. 저희 진로진학 자료집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격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우리 아이 성격별 교육 백서라는 이 책을 선생님들이 조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도 제가 많이 소개해 드리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 책을 보면 굉장히 쉽게 애니어그램이 이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 가지고 아마 부모님과 초보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공회로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현대의 적극적인 부모 역할 훈련이라는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통해 가지고 선생님들도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참고문을 일일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학부모 상담을 통해 가지고 제공해 드렸던 정보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